라미우스와 푸틴은 한미 쪽 사관 휴게실로 갔다. 함장은 문을 열어 정치장교가 들어가도록 한 다음 뒤따라 들어가 문을 잠갔다. 붉은 시오르의 사관 휴게실은 잠수함 휴게실 치고는 널찍했다. 뒤에는 취사실이 있었고 앞에는 사관 숙소가 자리 잡고 있었다. 벽은 완벽한 방음 처리가 되어 있었고 문에는 자물쇠가 붙어 있었다. 이는 장교들이 하는 말 중에 승무원들이 들어서는 안 될 것도 있을 거라는 사실을 잠수함 설계자가 의식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사관 휴게실은 붉은 10월호 장교들이 모두 한데 모여 식사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컸다. 물론 그 가운데 적어도 3명은 언제나 근무를 서고 있겠지만 이곳에는 이 잠수함으로 하달되는 명령서를 넣어두는 금고도 있었다. 함장실에 금고를 두지 않은 이유는 어쩌다 누가 혼자 있게 되면 그것을 열어보려 할 수도 있기 때문이었다. 금고에는 다이어리 2개 붙어 있었는데 그 하나는 라미우스가, 다른 하나는 잠수함 감시원 역할을 하는 푸틴이 열 수 있었다. 사실 그것은 형식에 불과했다. 푸틴은 명령 내용을 이미 알고 있는 것이 분명했으니까. 라미우스도 마찬가지였다. 다만 세세한 부분까지는 알지 못했지만 함장이 벽에 걸린 정밀시계에 자기 시계를 맞추는 사이 푸틴은 차를 한 잔 따랐다. 금고를 열기까지 15분이라는 시간이 남아 있었다. 푸틴의 예의 바른 태도가 함장의 마음에 걸렸다. 2주간 더 갇혀 있어야 하는군요. 정치장교는 차를 저으며 말했다. 미국인들은 2달간 이렇게 갇혀 있기도 하오. 이반. 물론 그쪽 잠수함이 훨씬 더 안락하긴 하겠지만 붉은 시오르는 몸체가 어마어마하긴 했지만 승무원 숙소는 집단 수용소가 무색할 정도였다. 승무원은 장교 15명과 사병 100명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장교들은 함수 쪽에 꽤 괜찮은 방에서 지냈고 사병들은 한미 쪽 미사일실 앞 구석에 선반으로 칸을 질러 놓은 곳에서 지냈다. 붉은 시오르의 크기는 겉보기와는 달랐다. 쌍으로 된 선체 안에는 미사일과 어뢰, 원자로와 주변 장치, 거대한 예비 디젤 엔진실 등이 빼곡히 들어차 있었고 기민실 밖에는 미국 잠수함에서 쓰는 것보다 부피가 10배나 큰 니켈 카드뮴 전지가 적재되어 있었다. 자동장치를 최대한 사용한 소련 해군의 최신식 함정이었지만 장교를 포함한 115명이라는 적은 인원으로 이 잠수함을 운영하기란 보통 일이 아니었다. 사실 사병들에게는 좋은 잠자리가 필요 없었다. 잠자리에 누울 수 있는 시간이 하루 4시간 내지 6시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사실이 라미우스에게는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승무원 절반은 작전 항해에 처음 참가한 징집 병력이었으며 경력이 있는 승무원이라 해도 아는 것이 거의 없었다. 그 병사들의 위력은 서방 병사들과는 달리 고참 하사관들보다는 11명의 준이에게서 나왔다. 그들은 모두 장교가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또는 움직이도록 훈련받은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그 장교들은 모두 라미우스가 직접 뽑은 사람들이었다. 2달간 항해하고 싶소? 푸틴이 물었다. 디젤 잠수함에서는 한 적이 있어. 이반. 잠수함은 바다에 있어야 제격이요. 우리 사명은 제국주의자들 심장부에다 두려움을 심어주는 것이거든. 늘상 폴리아르니 헛간에 매여 있어서는 달성할 수가 없지. 그런데 우린 2주일 이상 바다에 머물 수가 없어. 2주일이 지나면 승무원들 능률이 떨어지니까. 그때가 되면 이들은 마비된 로봇 꼴이 된단 말이요. 라미우스는 그 점을 노리고 있었다. 그런데 자본주의자들의 사치물로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단 말씀이군요. 푸틴이 비아냥거렸다. 진정한 마르크스주의자는 객관적이 되어야 하오, 이반. 라미우스는 이것이 푸틴과는 마지막이 될 논쟁임을 생각하면서 나무랐다.
객관적으로 볼 때 우리들이 임무를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은 좋은 것이고 방해가 되는 것은 나쁜 거요. 역경이라는 건 사람이 사기와 대처 방법을 고양시키는 것이지 무디게 하는 게 아니요. 잠수함에 승선하는 것만도 큰 역경이지 않소? 함장에겐 어려운 일은 아니겠죠. 푸틴은 차를 마시면서 씩 웃음을 흘렸다. 난 뱃사람이요. 하지만 승무원들은 뱃사람이 아니요. 그들은 대부분 앞으로도 뱃사람이 되지 않을 거예요. 농사꾼 아니면 공장 근로자가 되기를 바라는 청년들이요. 우린 현실을 인정해야 하고 이 풋내기들은 우리와는 다르니까. 그건 사실이요. 푸틴이 말했다. 절대로 만족해하는 법이 없군요, 함장. 우리 모두에게 발전을 가져다주는 사람은 당신 같은 분이요. 소련 미사일 잠수함이 바다에서 지내는 시간이 이토록 짧은 이유를, 운항시간이 총시간의 15%도 되지 않은 이유를 두 사람은 모두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 그것은 승무원들의 안녕과는 조금도 관계가 없었다. 붉은 시오르에는 SSN-20 시오크 미사일 26기가 적재되어 있었고 각각에는 500킬로톤짜리 MIRV 다탄두 각계 목표 재돌입 미사일이 8개씩 장치되어 있었다. 이것은 도시 200개를 파괴할 수 있는 유력이었다. 이건 핵미사일입니다. 탄도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입니다. 지상기지 폭격기들은 몇 시간 비행하고 나면 기지로 돌아와야 한다. 소련 동서 횡단 철도망을 따라 배치된 지상기지 미사일 부대는 행여라도 자기 손가락 끝에 대단한 위력을 갑자기 깨닫는 지휘관이 생길 경우를 대비해서 언제라도 KGB 특수부대가 장악할 수 있는 위치에 자리 잡고 있었다. 그러나 미사일 잠수함은 성격상 지상에서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통제할 수가 없었다. 무엇보다 완벽하게 사라지는 것이 잠수함의 임무이기 때문이다. 그런 사정을 감안해 보면 소련 정부에서 잠수함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라미우스로서는 놀라운 일이었다. 그래서 결국 서방 잠수함들보다 적은 인원으로 항해했고 항해할 때면 정치장교가 함장의 모든 행동을 승인하는 임무를 띠고 항상 곁에 붙어 있도록 되어 있었다. 함장, 이런 농사꾼들을 데리고 2달간 항해할 수 있을 것 같소? 동지도 알다시피 난 반쯤만 훈련받은 사람들을 좋아하고 털어낼 게 그만큼 적으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을 내 식으로 훈련시킬 수가 있거든. 내 자랑 같소? 푸틴은 담뱃불을 붙이며 웃었다. 함장, 전부터 쭉 그래왔던가 관찰한 적이 있었소. 역시 함장은 최고의 교관이고 믿을만하다고 정평이 나 있더군. 그건 명백한 사실이었다. 다른 잠수함들은 라미우스가 배출한 수백 명의 장교와 사병을 기꺼이 받아들였다. 신뢰라는 개념이 거의 인정하지 않는 사회 속에서 신뢰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은 또 하나의 모순이었다. 물론 라미우스는 충성스러운 당원이었고 그의 부친은 장례식 때 정치국원 3명이 관을 무덤까지 운반해 갈 정도로 당의 영웅이었다. 푸틴은 손가락을 까딱거렸다. 함장 동지, 당신은 더 우수한 우리 해군 사관학교를 맡아야 하는 게 아니요? 거기서 봉사하는 게 국가의 보탬이 클 텐데 말이요. 나는 뱃사람이요, 이반 유리에비치. 오로지 뱃사람일 뿐이지 교장이 아니요. 현명한 자는 자신의 한계를 아는 법이요. 그리고 용감한 자는 기회를 잡고. 승선한 장교 중 3사람을 제외한 12명은 모두 라미우스 휘하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었다. 그 셋 또한 여느 풋내기선은 못지않게 명령에 복종할 사람이었다. 그리고 쓸모없는 의무장교 한 사람이 있었다. 벽에 붙은 정밀시계가 4시를 알렸다. 라미우스는 일어서서 금고 다이얼을 3자리 암호 번호에 맞추었다. 푸틴도 암호를 넣었다. 함장은 손잡이를 제껴 둥그런 금고문을 열었다. 안에는 마닐라지 봉투 외에 암호 해독 및 미사일 조준 좌표집 4권이 있었다. 라미우스는 봉투를 꺼낸 뒤 금고를 닫고 2개의 다이얼을 돌려 잠근 다음 자리에 앉았다. 자, 이반, 우리에게 떨어진 명령이 무엇이겠나이까?
연극 대사를 읊조리는 배우처럼 라미우스가 말했다. 우리가 맡은 임무겠죠, 함장. 부티는 특유의 냉소에 가까운 미소를 지어 보였다. 아무렴 그렇겠지. 라미우스는 봉인을 뜯어 내장으로 된 작전 명령서를 꺼냈다. 그는 재빠르게 훑어보았다. 복잡한 내용은 아니었다. 그러니까 5490 해역으로 가서 공격형 잠수함 BK 코로발로프호와 합류한다는 거군요. 투폴레프 함장이 새로 맡은 잠수함 아닌가? 빅토르 투폴레프를 아시오? 모른다고. 빅토르가 우리를 제국주의 침략자들로부터 보호해주면서 동시에 함께 나흘간 포착 및 추적 훈련을 실시하게 된다는군요. 투폴레프가 우리를 잡으러 다니면서 찾아낼 수만 있다면 말이지. 라미우스는 가소롭다는 듯이 껄껄 웃었다. 그 공격형 잠수함 지휘부는 우리 새 추진 장치를 추적하는 방법을 아직 알아내지 못했거든. 미국인들도 알아내지 못하겠지만 말이요. 우린 작전 해역을 5490과 그 인접 해역으로 제한하게 되어 있어. 그렇게 하면 빅토르의 일거리가 좀 적어지긴 하겠지. 그가 찾아내도록 내버려둘 셈은 아니죠. 물론 그렇게 할 수는 없어. 라미우스는 콧방귀를 뀌었다. 내버려둔다고. 빅토르는 한때 내 제자였어. 적에게는 아무것도 내주면 안 돼요. 이반, 훈련에서도 마찬가지지. 제국주의자들은 절대 그러지 않을 거고 우릴 찾으러 다니는 사이 빅토르는 제국주의자들 미사일 잠수함을 포착하는 연습도 하는 셈이죠. 훈련 해역은 9개 구역 4만 평방킬로미터로 제한되어 있으니까 우릴 찾아낼 가능성도 없진 않소. 우리와 함께 있는 뒤로 얼마나 배웠는지 봅시다. 아 그렇군. 그때 푸틴 동지는 없었군. 그건 내가 술로프호를 맡았던 때 얘기요. 결국 나에게 실망을 안겨준다는 얘기요? 아니 꼭 그렇진 않소. 이번에 코로발로프호와 나흘간 하는 술래잡기는 상당한 기분 전환이 될 거요. 그는 속으로 말했다. 망할 자식. 우리에게 떨어진 명령이 뭔지 벌써 알고 있으면서 너는 빅토르 투폴레프도 알고 있잖아. 사기꾼 같으니라고. 어쨌든 좋아. 이제 때가 됐으니까. 푸틴은 담배를 끄고 차창을 비운 다음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러니까 이번에 잠수함의 대각께서 지휘하는 것을 직접 보는 영광을 안게 되겠군요. 어설픈 풋나기를 가지고 노는 걸 말이요. 그는 문 쪽으로 돌아서면서 말했다. 내 생각엔 라미우스는 푸틴이 탁자 옆으로 비켜서는 순간 푸틴의 발을 걷어찼다. 푸틴이 뒤로 넘어짐과 동시에 라미우스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면서 다부진 팔로 정치장교의 머리를 거머쥐었다. 함장은 푸틴의 목을 쇠로 된 뾰족한 휴게실 탁자 모서리 쪽으로 내쳐 밀었다. 푸틴의 목은 탁자 모서리와 부딪혔다. 동시에 라미우스는 푸틴의 가슴을 내리눌렀다. 뼈가 부서지는 소리와 함께 입안 푸틴의 목이 부러졌다. 척추가 등뼈 둘째 마디 부분에서 끊어졌다. 완전히 교수형을 당한 사형수꼴이었다. 정치장교는 목 아랫부분 신경이 끊어져 거기서 연결된 근육과 여타 기관이 순식간에 마비되어 반항할 수가 없었다. 푸틴은 비명을 지르려 했으나 허파에서 마지막 공기가 빠져나오는 소리 외에는 아무 소리도 내지 못하고 말았다. 그는 묻으러 올라온 물고기 마냥 입을 한껏 벌려 공기를 삼키려고 했지만 소용없는 일이었다. 이어 그의 눈길이 라미우스에게 돌아갔다. 놀라 휘둥그레뜬 눈이었다. 고통도 감정도 없이 다만 놀람뿐이었다. 함장은 부서진 그의 몸을 부드럽게 바닥에 내려놓았다. 푸틴의 얼굴에 비로소 상황을 알아차렸다는 표정이 스쳐 지나갔다. 그리고 푸틴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라미우스는 손을 내밀어 푸틴의 맥박을 짚어보았다. 심장이 완전히 멎기까지 거의 2분이 걸렸다. 정치장교가 완전히 죽었다고 판단되자 그는 주전자를 들어 2잔 분량의 차를 바닥에 쏘아부었다. 좀 더 완벽하게 가정하기 위해 푸틴의 구두에도 몇 방울 떨어뜨렸다. 이윽고 그는 시체를 일으켜 탁자에 눕히고는 문을 열어 젖혔다. 닥터 페드로프, 즉시 휴게실로 오시오. 잠수함 의무장교 페트로프는 한미 쪽에서 몇 발짝 떨어지지 않는 곳에 있었다. 그는 통제실에서 달려온 바실리 보로딘과 함께 몇 초도 안 되어 휴게실에 도착했다.
내가 엎지는 차에 미끄러져 넘어졌어. 라미우스는 푸틴의 가슴에 대고 심장 마사지를 하느라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넘어지지 않게 잡으려 했지만 탁자에 머리를 부딪혔어. 페트로프는 함장을 밀쳐내고 시체를 눕힌 탁자 위로 뛰어올라 시체 위로 무릎을 꿇고 앉았다. 그는 셔츠를 찢어 가슴을 열어젖힌 다음 푸틴의 눈을 들여다보았다. 동공은 양쪽 모두 활짝 열려 있었다. 페트로프는 시체의 옆머리에 손을 대어 천천히 아래로 쓸어내리다가 목에서 멈춰 찔러보았다. 의무장교는 천천히 고개를 가로저었다. 푸틴 동지는 죽었습니다. 목이 부러졌습니다. 페트로프는 손을 늘어뜨렸다. 그는 정시장교의 눈을 감겨주었다. 아니야! 라미우스가 소리쳤다. 조금 전만 해도 살아있었어! 함장은 울고 있었다. 나 때문이야. 잡으려고 했는데 놓치고 말았어. 나 때문이야. 그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아 두 손을 머리에 파묻었다. 내 잘못이야. 그는 머리를 부르르 떨며 소리쳤다. 냉정을 되찾으려고 애쓰고 있음이 역력했다. 뛰어난 연기였다. 페트로프는 함장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사고였습니다, 함장님.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노련한 사람에게도 말입니다. 함장님 잘못이 아닙니다. 정말입니다, 함장님. 라미우스는 숨을 몰아쉬면서 신음처럼 몇 마디 욕지거리를 뱉어냈다. 자지하는 모습이었다. 귀관이 할 수 있는 조치는 전혀 없단 말이오. 페트로프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소련 최고 병원이라고 해도 할 수 없습니다. 척추가 일단 끊어지면 가망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거의 순간적으로 죽습니다. 그렇지만 고통은 거의 없습니다. 페트로프는 위로하듯 덧붙였다. 라미우스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 굳은 표정이었다. 푸틴 동지는 좋은 승무원이었어. 충성스러운 당원이었고 훌륭한 장교였지. 보로딘이 입을 삐죽이는 것을 라미우스는 곁눈으로 보았다. 우리의 임무를 계속 수행합시다, 닥터 페트로프. 우리 동지의 시신을 냉동실로 옮기시오. 슬픈 일이요. 알고 있어. 우리가 기지로 귀환하면 우리 정치장교 동지는 응당 동료들이 참석한 가운데 영예로운 군대장으로 묻힐 자격이 있고 또 그렇게 될 거요. 함대사령부에 일을 보고하실 겁니까? 그럴 순 없어. 작전 명령은 무선 통신을 절대로 금하게 되어 있으니. 라미우스는 호주머니에서 작전 명령서를 꺼내 페트로프에게 주었다. 금고에서 꺼낸 명령서가 아니었다. 세 번째 장을 보시오, 의무장교. 페트로프는 작전 명령서를 읽으면 눈이 휘둥그레졌다. 저로서는 이 일을 보고하고 싶지만 명령이 명령이라서 일단 잠수함 뒤에는 여한 이유가 있다 해도 무슨 수단으로도 송신할 수 없군요. 페트로프는 명령서를 다시 라미우스에게 건네주었다. 정말 안 됐습니다. 우리 동지는 이런 명령을 기다려왔을 텐데요. 하지만 명령은 명령이니까요. 그리고 우린 그걸 이행할 거요. 푸틴 동지도 그걸 바랄 겁니다. 페트로프가 동의했다. 보로딘, 증인이 돼주게. 규정에 따라 정시장교 동지가 소지하고 있던 미사일 통제 열쇠 목걸이를 내가 소지한다. 라미우스는 그렇게 말하고는 열쇠 목걸이를 호주머니에 넣었다. 제가 증인이 되겠습니다. 일지에도 그렇게 기록하겠습니다. 부장 보로딘이 근엄하게 말했다. 페트로프는 의무병을 데리고 왔다. 그들은 함께 시체를 한미에 있는 의무실로 옮겨 시체 보관용 비닐 주머니에 넣고 지퍼를 채웠다. 이어 의무병과 2명의 승무원이 통제실을 지나 한미 쪽 미사일실로 운반했다. 냉동실 입구는 미사일 하갑판에 있었다. 그들은 문을 지나 시체를 안으로 들여갔다. 취사요원 둘이 음식을 치워 시체 놓을 자리를 마련하자 시체는 정중하게 한 켠에 안치되었다. 한미 쪽에서는 의무장교와 보로딘이 규정에 따라 개인 소지품 목록을 만들어 한 분은 잠수함 의료철에, 한 분은 항해일지에, 또 한 분은 의무실에 봉인 보관되는 상자에 넣었다. 라미우스는 함수 쪽 어두컴컴한 통제실에서 지휘하고 있었다. 그는 잠수함의 진로를 서북서 290으로 명령했다. 5490 해역이 있는 쪽은 동쪽이었다. 그러니까 반대로 가는 거죠.
제2일 11월 4일 토요일. 붉은 10월호 소련 해군에서는 지휘관이 승무원들을 격려하여 진짜 소련식으로 수행해내도록 작전 명령을 공표하는 관행이 있었다. 이어 명령서는 다들 볼 수 있도록 레닌실 밖에 붙여두었다. 규모가 큰 해상전함에서는 정치의식화 수업이 열리는 강의실에 붙여두었으나 붉은 10월호에서는 휴게실 근처 벽장 크기의 도서실에 붙였다. 이 도서실은 공산주의 서적이나 다른 이념 자료를 승무원들이 읽을 수 있도록 보관해두는 곳이었다. 라미우스는 승무원들이 항해 일정에 익숙해지도록 출항 다음 날에는 명령을 공개했다. 그러는 한편 격려 연설도 곁들였다. 라미우스는 연설에 아주 능했다. 그렇게 되기 위해 늘 연습도 많이 했다. 08시 오전 근무조가 교대에 들어왔을 때 그는 통제실에 들어서서 우옷 안주머니에서 메모지 몇 장을 꺼내들었다. 제군들. 그는 마이크에 대고 연설을 시작했다. 나는 함장이다. 제군들은 우리의 사랑하는 친구요. 동지인 이반 유리에비치 푸틴 대위가 어제 비극적인 사고로 죽었음을 알고 있을 것이다. 명령에 따라 우리는 이 일을 함대사령부에 알릴 수가 없다. 우리는 동지 이반 유리에비치 푸틴에게 우리의 노고를 바칠 것이다. 그는 훌륭한 동지요, 명예로운 당원이며 용감한 장교였다. 제군들, 붉은 10월호 장교 사병 동지들, 우리는 붉은 깃발 북방함대 최고 사령부로부터 명령을 받았으며 이 배와 승무원에게 합당한 명령이다. 제군들, 우리가 받은 명령은 우리의 신형 무소음 추진기를 최초로 시험하는 것이다. 우리는 서쪽으로 항진하여 미제 최북방의 괴뢰국과 노르웨이를 지나 남서 대서양 방향으로 항진한다. 우리는 제국주의자들의 감시망을 모두 통과할 것이며 절대로 탐지되지 않을 것이다. 이번 작전은 우리의 잠수함과 그 능력에 대한 진정한 시험이 될 것이다. 우리 함대가 대거 훈련에 참가하여 우리를 포착하는 연습을 함과 동시에 오만한 제국주의자 애송이들을 놀려줄 것이다. 우리의 임무는 무엇보다 누구에게도 포착되지 않는다는 데 중요성이 있다. 우리는 미국인들에게 쉽사리 잊혀지지 않는 교훈을 가르쳐줄 것이다. 우리는 명령에 따라 서남쪽으로 계속 항진하여 미 해안을 돌아 그들의 최신의 추적 잠수함에 맞서 격퇴시킨다. 우리는 계속 항진하여 우리의 사회주의 형제국가 쿠바에 도달할 것이며 제국주의자들 바로 코밋 쿠바 서남 해안에 지난 2년간 건설해온 특급 비밀 핵잠수함 기지를 이용하는 첫 잠수함이 될 것이다. 함대 보급선이 우리와 합류하기 위해 이미 그곳으로 항진 중이다. 제군들, 제국주의자들에게 발각되지 않고 쿠바에 도착하면 붉은 10월호 장교 사병 제군들은 일주일씩 상륙 휴가를 얻어 아름다운 쿠바 섬의 형제 동지들을 방문하게 될 것이다. 동지들, 나도 그곳에 가고 왔지만 기관들은 그곳에서 책에서 읽은 그대로의 따스한 산들바람과 야자수 그리고 동지애가 있는 낙원임을 알게 될 것이다. 동지애란 여자들이라는 뜻이었다. 그런 다음 우리는 같은 경로로 조국으로 귀환한다. 그 무렵이면 물론 제국주의자들은 좀도둑과 같은 간첩들과 겁쟁이 정찰기들을 통해 우리에 대해 알게 될 것이다. 우리의 궁극적인 계획은 그들이 그 사실을 알도록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귀환하면서 우리는 다시금 그들의 추적을 피할 것이다. 그럼으로써 제국주의자들은 소련 해군을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언제든지 미제의 해안에 접근할 수 있음을, 그래서 소련을 존중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제군들, 우리에게는 붉은 10월호의 처녀 항해가 길이 기억에 남을 것이다. 그는 연설 메모지에서 눈을 떼었다. 통제실 당번 근무자들이 서로씩 웃으면서 눈길을 주고받고 있었다. 소련 선원이 다른 나라를 방문하도록 허용되는 일은 흔치 않은 일이었지만 더군다나 핵잠수함이 다른 나라를 방문하는 일은 동맹국이라 할지라도 거의 전례가 없었다. 소련인으로서는 쿠바 섬이 눈부신 백사장과 햇볕에 그을른 아가씨들이 있는 타히티만큼이나 이국적인 약속의 섬이었다. 물론 라미우스는 쿠바가 결코 약속의 땅이 아님을 알고 있었다.
붉은 별 지나 다른 기관지에는 쿠바의 근무의 즐거움에 대해서만 적혀져 있을 뿐이었다. 그러나 라미우스는 그곳에 이미 가본 일이 있었던 것이다. 라미우스는 메모를 부함장에게 건네주었다. 이제 좋은 소식은 다 전달한 셈이다. 제군들, 붉은 10월 장교 사병 동지들. 드디어 의무조항 따위 같은 소식이 차려졌다. 이 임무는 쉬운 일이 아니다. 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는 절대 침묵을 유지해야 하며 작전은 완벽해야 한다. 보상은 그것을 진실로 얻어내는 자에게만 있는 법이다. 이 잠수함의 모든 장교와 모든 사병, 지휘관에서부터 최신 참 승무원에 이르기까지 자기가 맡은 임무를 잘 해내야 한다. 우리가 동지로서 함께 움직이며 소련의 새 인민으로서 행동하면 틀림없는 성공이 우리를 맞아줄 것이다. 제군들 가운데 항해가 처음인 사람은 장교들 말을, 준이들의 말을 잘 들어라. 정확하게 배워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라. 이 잠수함에서는 하찮은 일이나 보잘것없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제군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른 동지 한 사람에게 생명을 맡기고 있는 셈이다. 맡은 임무를 이행하고 명령에 따라 움직여라. 그러면 이 항해가 끝날 때 여러분들은 진정한 소련 선원이 되어 있을 것이다. 이상. 라미우스는 마이크 스위치를 누르고 있던 엄지손가락을 떼었다. 괜찮은 연설이지 않나, 라미우스. 큼지막한 당근에 채찍은 작으니까. 취사장에서는 하사관 한 사람이 따뜻한 빵 한 덩어리를 손에 든 채 의아한 눈으로 벽에 붙은 스피커를 바라보며 서 있었다. 내가 알기로는 저런 명령이 아니었는데 계획이 변경됐나? 취사 담당 준이가 하사관에게 일을 계속하라고 지적했다. 쿠바에서 지낼 일주일을 생각하는지 준이의 입가에는 웃음이 번져 있었다. 그는 쿠바와 쿠바 여자들에 대해 이야기를 익히 들었으며 이제 그게 사실인가 확인하게 될 때를 고대하고 있었다. 라미우스는 통제실에서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근처에 미국 잠수함이 있는지 모르겠군. 맞습니다, 함장님. 근무를 서고 있던 보르딘이 고개를 끄덕였다. 캐터필러를 작동시킬까요? 그렇게 하게. 기관 정지. 보르딘이 명령을 내렸다. 정지! 조타를 맡은 하사관이 표식이 눈금을 정지에 맞추었다. 잠시 후 명령이 전달되었다는 사실이 안쪽 눈금에 표시됐고 몇 초 후 둔중한 엔진 소리가 사라져갔다. 보르딘은 수화기를 들어 기관실 번호를 눌렀다. 1등 기관사 캐터필러 작동 준비. 캐터필러가 새 추진 장치의 공식 명칭은 아니었다. 공식 명칭은 아직 없었다. 다만 개발 계획 번호만 붙어 있을 뿐이었다. 캐터필러라는 별명은 잠수함 개발에 참가했던 한 젊은 기술자가 붙인 것이었다. 라미우스도 보르딘도 그 까닭을 알지 못했지만 다른 이름이 흔히 그런 식으로 붙여지듯이 그 이름도 그대로 굳어버렸다. 준비 완료. 잠시 후 1등 기관사가 보고했다. 앞쪽과 뒤쪽의 문을 열어. 보르딘이 이어 명령했다. 당직 준이는 제어판에 붙은 스위치 4개를 밀어 올렸다. 표시등이 제각기 적색에서 녹색으로 바뀌었다. 문이 열렸습니다. 캐터필러 작동. 13노트까지 천천히 가속. 13노트까지 천천히 가속. 기관사가 복창했다. 한동안 잠잠하던 선체에 이제 새로운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엔진 소리는 조용했으며 전과는 아주 달랐다. 냉각수를 순환시키는 소리뿐 원자로 잡음은 거의 들리지 않았다. 캐터필러는 기능에 비해 에너지는 많이 소비되지 않는 편이었다. 제어판 속도계에 5노트로 떨어졌던 속도가 천천히 올라가는 게 나타났다. 미사일실의 승무원 숙소에서는 잠든 사람 몇이 한미스 쪽에서 나는 간헐적인 우르릉 소리와 차단벽 저쪽 몇 발짝 안 되는 곳에서 나는 전동기 소리에 몸을 뒤척였다. 이들은 출항 첫날이었지만 잡음을 무시할 만큼 필요했으므로 귀중한 취침 시간을 놓치지 않으려고 했었다. 캐터필러가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습니다, 함장님. 보르딘이 보고했다. 아주 좋아.
조타수 260으로 항진. 라미우스가 명령했다. 260으로 항진. 조타수는 키를 왼쪽으로 돌렸다. 미국 해군 잠수함 브레머튼. 북동쪽 45km 지점에서 225 방향으로 항진하던 미국 잠수함 브레머튼호가 얼음덩어리 밑을 빠져나오는 중이었다. 688급인 이 공격형 잠수함은 카라해에서 전자정보 수집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가 서쪽 콜라 반도로 항진하라는 명령을 받고 가는 중이었다. 소련 미사일함은 앞으로 일주일 동안은 항해하지 않을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었으므로 브레머튼호 함장은 이 같은 첩보활동의 실수에 대해 화가 나 있었다. 붉은 시오로가 예정대로 출항했더라면 그 잠수함을 추적할 수 있는 자리에 가 있었을 것이다. 현재 이 잠수함은 14노트 속도로 항해하고 있었지만 소나 담당자들은 몇 분 전에 문제의 소련 잠수함 소리를 잡아냈다. 통제실 소노입니다. 함장 윌슨은 수화기를 집어들었다. 통제실이다. 놓쳤습니다. 저쪽 스크류가 몇 분 전에 정지해 아직 다시 가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동쪽에서 또 다른 움직임이 잡혔습니다만 그 미사일함은 잠잠합니다. 좋아, 표류 상태로 들어가는 거겠지. 살그머니 접근할 테니까 정신 바짝 차리도록. 윌슨 함장은 해도 테이블 쪽으로 다가가면서 이 문제를 생각했다. 추적해낸 경로를 해도에 표시하고 있던 발사통제 추적반의 두 장교는 함장의 생각이 궁금하여 함장을 올려다보았다. 나 같으면 해저 가까이 내려가서 바로 이 근처에서 천천히 돌겠네. 윌슨은 붉은 시오로의 위치를 표시하는 해도 위에 원을 그려보았다. 그러니 조용히 다가가자고. 속도를 원호트로 줄인 다음 접근해서 원자로 소리로 다시 추적이 가능한지 보는 거야. 윌슨은 당직 장교에게 명령했다. 원호트로 감속. 알겠습니다, 함장님.